안녕하세요. 뉴스토마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빠진 얼굴과 빠진 목소리를 채우겠습니다. 2030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사 프로그램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진행을 맡은 봉한나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금요일, 일요일 저녁 7시 30분 뉴스토마토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6월 1일, 6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떠세요? 저는 제가 체감하는 것보다 매년 점점 더 빨리 더위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봄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여름은 일찍 오고 앞으로 비는 얼마나 더 거칠어질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이런 변화 진짜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사실 기후위기라는 단어는 알고 있지만 이렇게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걸 대비해 나가고 사실은 그냥 날씨만 더워지는 게 아니라 대규모의 어떤 재해라든지 참사라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걱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에서는 이런 기후위기를 다루는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헛소리 금지 구역에서는 정말 이제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하고 내일 그리고 이제 6월 3일 본투표를 마치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나갈 또 회복할 대한민국의 어떤 리더십이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서도 끝까지 어떻게 보면 탄핵당해서 집에 있어야 될 분들이 자꾸 선거판에 나와가지고 이 선거를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헛소리, 이런 헛 인물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정책 플랫폼 다시 만드는 세상과 뉴스토마토가 함께 공동 기획한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것들의 나라 걱정 첫 번째 코너 헛소리 금지구역 시간인데요. 헛소리 금지구역은 정치권의 말장난과 무책임을 조목조목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장종화, 송일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종화 선생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양양에서 아이들 셋을 키우고 있는 애들 아빠 장종화입니다. 애들 아빠 3명. 네. 흔히 말하는 애국자. 참 마음에 안 드는 타이틀이긴 한데 강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일자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에서 온 송일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개해 주실 때 양양에 계시다고 했는데 네. 어떻게 양양에 살고 계세요? 원래 고향이세요? 아니요, 전혀 뭐 상관은 없는데요. 이제 내려간 지 한 4년 조금 넘었는데 원래 서울에서 이제 계속 제가 일을 하다가 이제 일을 좀 이제 한번 좀 쉬는 타임이 되면서 아내랑 이렇게 일과 육아를 좀 역할을 좀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중에 그러면 꼭 서울이 아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바닷가로 좀 갈까 해서 원래부터 양양을 이제 점 찍어 넣었던 건 아니고 양양 갔다가 뭐 강릉에도 가봤다가 뭐 남해 뭐 제주도까지 막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양양이 제일 마음에 좀 꽂혀가지고 양양을 그냥 무작정 좀 가게 됐죠. 네. 연고가 아닌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국 팔도를 고민하시다가 네. 글로 가신 거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양양 얘기 한번 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오늘은 좀 뽑아와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또 윤석열로 잡아왔습니다. 사실 계엄령 이후로 국민을 정말 이제 온 국민을 위험에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8대0 헌법재판소 전원 합의로 이제 탄핵을 당했지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석방 결정으로 거리에 지금 나왔습니다. 구속 이제 석방 결정으로.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패딩에 모자 쓰고 길거리를 저렇게 아주 평범한 시민처럼 걸어다니고 계세요. 정말 믿기지가 않는데요. 사실 이제 집 앞만 걸어다니면 화가 나지만 뭐 그러려니라고 하겠는데 평소에 좀 강아지 산책도 시키시고 최근에는 부정선거 시사회까지 가서 아주 즐겁게 팝콘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선거 시사회까지 다 가서 보시면서 무슨 아무런 뭐 개인의 뭐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이제 일상을 즐기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게 불안과 지금 이 어려움은 굉장히 시민의 몫이고 자유는 윤석열이 다 누리고 있다. 자신만의 어떤 자유 대한민국을 지금 실현해 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제 표현을 좀 활보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처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할 때까지 확실하게 끊지를 못했다. 탈당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뭐 탈당을 하라고 하면 하겠다. 저 탈당을 해주시면 좋겠다. 서로 좀 책임을 넘기려는 그런 막 줄다리기를 서로 하다가 종국에 좀 마지못해 좀 탈당하는 이런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가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나가라고는 차마 못하고 그냥 앞에 좀 놀이터 가서 좀 놀고 있어라. 이런 정도로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놀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나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딱 끊어냈어야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나를 이제 저 보수나 말하자면 국민의힘 쪽에서 원치 않는구나라고 이제 인식을 했을 텐데 인식이 안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아직은 그냥 내가 좀 영향력이 있고 내가 이제 다녀도 나를 반기는 사람들이 많겠거니 하는 마음을 여전히 이제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거죠,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보통 그 정치는 말로 하는 예술이고 그리고 또 그 말은 행동의 포장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제는 보수 정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여전히 이제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것 같고 항상 또 말로는 윤석열과 결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계속 윤석열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렇게 거리에서 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찌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주당의 다크나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활약 중이시죠. 네. 사실 이런 다크나이트는 솔직히 좀 필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방금 유튜브 댓글에 조곤조곤 쉰님께서 장종화 말 잘하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근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탄핵을 일으킨 어떻게 보면은 계엄을 일으킨 당원이 있다고 하면은 당의 윤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실은 적합한 징계 절차를 밟고 이 사람을 출당시켜야 맞았었는데 국민의힘은 사실은 입으로만 막 이제 맨날 뭐 쫓아내겠다 유사 탈당만 계속 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러지 못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속내는 아직까지도 지금 김문수 후보가 뭐 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사과가 자세히 들어보면 계엄이 잘못됐다. 정말 잘못했다. 이게 아니고 계엄 때문에 일어난 뭐 불편에 대해서 사과한다. 뭐 계엄 때문에 일어난 혼란에 대해서 죄송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계엄 자체는 아직까지 마음속에서는 떼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네 속마음에서는 아직 계엄은 정당했다. 이런 좀 희망을 아직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또 선거를 이겨야 되는 좀 상황이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씨와 선을 그으려는 모습을 이제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5월 3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말길 바란다. 오늘 우리는 당원을 개정해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를 명문화했다.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방지 당원 개정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은 출당 상태다. 자진 탈당하지 않았다면 당원을 바꿔서 자동 출당 조항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이 말 어떻게 보세요? 이제 뒤늦게 그냥 주워 담는 거죠. 자기네가 탈당을 못 시켰으니까 출당을 못 시켰으니까 탈당 안 했으면 출당을 시켰을 거다. 이거는 뭐 아무 의미 없는 얘기죠. 지금 와서 해서는. 결국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그리고 이 계엄 옹호 세력들과 결별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화를 가서 보고 또 이번에 정광훈 집회에 메시지를 보내서 발표하도록 하고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국민의힘이 아직 당신은 우리 편입니다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문수 후보에게 지지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까? 정광훈 그 목사 집회에서 물론 이제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부탁을 했었고 또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었던 말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보통 그 강한 부정은 또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해석해 보면 알게 모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안으로 힘을 모아달라 이런 말도 동시에 내포돼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 윤석열 씨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네. 세 번째로 좀 넘어가 보면 단독 윤석열 김문수 힘 몰아달라 호소문 전광훈 집회에서 대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는 뭐 선 긋는다 출당시켰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액션은 사실상 국민의힘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하셨고 어제는 또 아스팔트 극우 지지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 목사에게 메시지를 호소문을 직접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6월 3일 투표장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모아달라. 아니 출당당하고 당과 완전히 절연된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겠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할을 지금 좀 나눈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씨와 이제 선을 딱 그으면서 우리는 내란 정당 아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지지자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는 또 역할을 해서 또 지지세를 모으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형적인 집토끼와 산토끼 이 다루는 전략이죠 결국에는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부자 그 결속력은 계속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중도로서의 표심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통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내심을 알고 있죠. 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너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전략은 아마 실패된 거 아닐까. 결국에는 이젠 이틀 후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드러날 겁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 끊어내지 못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광훈, 전한길 이런 극우 세력들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로 철회를 하긴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잘 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윤상현 의원을 어쨌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다가 이제 취소를 했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탄핵당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탄핵당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거에 선거에 지원을 거의 뭐 하러 나섰습니다. 5월 31일 그러니까 어떻게 대선을 이제 3일 앞둔 날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며칠 전 김문수 후보께서 동성로에서 유세하실 때 저를 보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해져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다. 그래서 30분간 이제 시장을 쭉 돌면서 시민들과 만나고 하면서 저렇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양옆에 2번 빨간 옷 입은 분들과 함께 서문시장을 누비면서 지지자분들을 만나고 손을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민에게 굉장히 피로를 안기고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하는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공통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첫 번째로 그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됩니다. 이 자기의 위치상 이제 발언이나 이 행동이 이 어떤 영향을 끼칠까 이런 거를 제가 봤을 때 계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가서 전한길 씨 영화를 보고 이렇게 대구 서문시장을 찾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파급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계산할 능력이 안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분들은 그냥 자기 힐링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서문시장 가서 이제 원래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 이렇게 찾아주고 환호하고 하면 아직도 나를 이렇게 찾아주는구나, 아직도 나를 이렇게 국민들이 받아들여 주는구나 이렇게 자기 힐링하고 있다. 서문시장 가서 그리고 전한길 씨 영화 보러 가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또 하나 좀 우리 국민적 차원에서 봤을 때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어쨌든 불행하게도 그 두 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통령을 만들고 그분들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고 했던 이 국민의힘이라는 세력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나라의 정치를 이제 생각을 하는가 이것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좀 이상한데? 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너무 동의하는 게 어떻게 탄핵으로 이루어진 선거에
탄핵된 대통령들이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어요. 그 당이 제대로 된 당이고 그 당이 내놓은 후보가 제대로 된 후보겠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구 시장 돌 때 윤재옥, 추경호, 강대식, 김승수, 이인선, 유영아 등 진짜 당의 중진들이 다 선거 옷을 입고 같이 돌았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말로는 뭐 나 김문수 지지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운동한 거나 다름없다. 전 대통령 탄핵당한 사람이 지지하는 당, 탄핵당에서 위치를 잃은 사람이 선거운동하는 당,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계속 그 아까 말씀 주셨었지만 정치인이 두 가지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당연히 타인에 대한 공감, 여러 그 국민들과의 공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요즘 중요한 능력이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으면 정치인은 그때가 은퇴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모습들을 사실상 윤석열이나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메타인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서문시장을 배회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윤석열 씨가 그 정광훈 목사에게 뭐 보낸 것은 그 아스팔트 지지층을 대상으로, 정말 극우분들을 대상으로 호소하는 거잖아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모습도 극우적 모습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상적인 메타인지였으면 집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미친 어떤 민폐에 대해서 복귀하기도 부족한 시간인데 나와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 좀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방문할 때 그 따라갔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이제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께서 딱 보셨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 다음 당선, 자기의 그 지역에서의 영향력 이거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거기에서 포착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로지 자신의 그 해당 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자기의 권력 이것들을 위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지 뭐 대한민국 전체를 본다거나 뭐 우리나라의 뭐 발전을 위한다거나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우리는 되게 중요한 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정당은 말로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새로워졌다고 하지만 결국 선거의 현실이라는 거는 결국 그 과거의 자산에 기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뭐 호소문을 보내고 뭐 박근혜가 서문시장에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국민의힘 이렇게 유세 현장을 변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선언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서 정치적 거리두기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빠지면 당원은 결국에는 사후처리 문서에 불과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박근혜가 이렇게 활동하는 당이 과연 내란당이 아닐 수 있는가, 계엄당이 아닐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마지막 헛소리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좀 아예 다른 주제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얘기를 좀 하나 가져와 봤어요. 5월 29일에 선거사무원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무원은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사실 국민의힘이 극우화됐고 아스팔트 극우가 직접 후보로 나오는 시대를 마주하면서 극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데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선거 없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꽹가리를 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 선관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서는 부정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 노출되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인력이 막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하니까 선관위 입장에서는 그때 이게 여기저기서 차출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 과정에서 좀 엄격하게 교육을 하고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약간 음모론에 대한 음모적인 생각이 방금 좀 드는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단시간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차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안에 분명히 부정선거에 대한 약간 뭐 의심 또는 옹호 이런 입장을 갖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럼 그렇다면 오히려 일부러 조금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이 선거 과정에서 좀 소음을 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근데 거예요. 최근에 실제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관내 선거인인 분이시니 네. 먼저 이제 자기 거를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찍고 네. 그걸 이제 넣어놓고 이거 봐라. 그러니까요. 여기 이재명표 들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선거에 먹이를 주기 위해서 네. 직접 이제 조작까지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더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투표를 한두 번 해보신 게 아닐 텐데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설령 사실 모를 수가 없죠. 어떻게 남을 대신해서 투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 앉아가지고 사무원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한번 참관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또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른 거를 할 수 없게끔 서로가 서로를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라도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선거관리위원회가 또 제대로 일을 해줘서 이런 의심을 들지 않게끔 잘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말씀하신 것 대부분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공명정대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선거 때마다 조금씩 나오고 심지어 그걸 먹이로 세력화하고 정치에서 극우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고 진짜 의심이 들 수 있는 부분들 좀 더 엄격하게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만약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려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이 단기간에 실시될 수밖에 없는 이 선거 기간을 어쨌든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 더 이 차출돼서 선거에 투입될 인원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시뮬레이션이라도 한번 해보고 여러 번 해보고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투입될 수 있는 차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 그리고 투표하는 사람, 그리고 또 관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의식을 갖고 한다면 좀 그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런 의식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서 정말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비상식적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나라인데 무슨 그런 주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또 대선이 정말 코앞에 다가왔잖아요. 두 분께서 보시는 어떤 대선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또 한마디 듣고 오늘 헛소리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이제 막바지로 가면서 점점 이제 막 비방과 비난과 뭐 고발 이런 게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 선거 운동은 이틀이면 끝나고 이제 모레면 이제 투표 날이 되는데요. 부디 너무 새로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앞으로 뭐 인수위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혼란스럽게 진행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아직은 희망이 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잘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의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나라가 조금 더 희망이 있고 이 아이들이 더 살아가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절이라는 그 단어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절의 뜻을 다 아시겠지만 익숙했던 것을 스스로 끊어내는 고통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불편하고 어색하고 어색해도 다시는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죠. 하지만 지금 보수의 정치권에서 그 고통을 회피한 채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치를 그리고 또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치를 다시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그 보수의 새로운 보수 책임 정치 아니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일까 이러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이 질문 꼭 6월 3일 투표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투표하십시오. 네. 너무 맞습니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6월 3일 본투표 때 투표해 주시고요. 정말 이번 투표를 통해서 계엄을 일으킨 세력, 내란에 참여한 세력이 어떤 정치적 심판을 받게 되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헛소리 금지구역 두 분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돈 버는 TV쇼 증권 통판. 너도 받고 나도 받는 친구 초대 무제한 적립 이벤트. 초대 횟수 무제한, 보상도 무제한. 한 문제만 풀면 친구도 코인, 나도 코인. 우승 상금에 친구 초대 보상까지. 매일 낮 12시 증권 통팟에서 만나요. 네, 두 번째 순서 메인 코너죠. 나라 걱정 시간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이 정치권의 이 화나는, 이 열나는 얘기들은 6월 3일 국민분들께서 투표를 통해서 열을 싹 내려앉는 정말 회복하는 나라로 갈 거라고 확실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만 더운 것이 아닙니다. 지구도 덥습니다. 지구가 더운 거 시청자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너무 덥잖아요. 이 더운 날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고, 아니 비는 또 얼마나 또 거세게 내리는지, 이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재난까지 일어날 것 같아서 더욱더 걱정되는 요즘인데요. 오늘 패널 두 분 모시고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훈, 김원상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지훈님께서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지금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 연구하고 있는 하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솔루션이라는 기후환경 NGO 단체에서 언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김원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렇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나누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기후변화 주제로 이렇게 다뤄주시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제로 다뤄주신다고 해서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 쉽게 하기도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런 기회를 줘가지고 속으로 매우 기뻤습니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죄송한데 원사님 좀 너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너무 네네네. 좋습니다. 네. 또 두 패널 분께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체감은 그래도 요즘에 워낙 덥고 또 뉴스만 보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이상 현상이 막 벌어지는 걸 시청자분들이 보시니까 확실히 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전기도 좀 아끼고 좀 안 하고도 해야지, 좀 덥더라도 내가 좀 노력해야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삶에 닿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 실제로는 어떤 상태인지 좀 먼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 기후 위기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기후 문제가 제가 처음에 이제 환경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전 제가 착해서 기후 문제에 좀 관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환경을 지켜야 돼. 그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내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후위기는 정말 우리의 살아있는 지금 문제고 우리에게 정말 다가온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제가 맥주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혹시 뭐 다들 맥주 좋아하시나요? 완전 없어서 좋아하죠.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어요? 네. 사실 제가 어디 강의 가면 딱 그 계절에 맞는 얘기들을 보통 하고 시작합니다. 그만큼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이제 여름이 다가와서 아마 다들 맥주를 정말 드시고 싶은 그런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맥주의 맛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 있거든요.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맥주에 들어가는 원료 중에 맞습니다. 홉입니다. 네, 사실 맥주에서 정말 맛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홉인데요. 그 홉 중에서도 가장 좋은 품질의 홉이 바로 이제 노블 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노블 홉이라는 것이 가뭄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노블 홉의 생산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맥주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도 노블 홉을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품질의 홉을 막 섞어서 쓰게 되고, 그러니까 맥주 맛이 이제 막 변한다, 이런 얘기들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기후가
기후가 지금 네. 심각해져서 네. 맛있는 맥주를 못 먹게 된다. 그럼 이거 너무 술맛이 심각한데요. 변한다. 네, 술맛 떨어지는 변하는- 얘기죠. 술맛 떨어지는 기분이라니. 네. 쉽지 않은데.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달부터 또 맥주 가격도 그런 이제 호비라든지 이런 수급이 되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맥주 가격도 올라간다. 이제 술 사 먹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 다가오고 있고, 뭐 술뿐만이 아니고 커피값도, 제가 이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아라비카라고 하는 그 원두 종도 이제 이런 기후 변화에 굉장히 취약해서 2050년이 되면 지금 아라비카를 경작하고 있는 경작지의 약 75%가 사라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 기후 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더 이상 착해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과 또 경제와 정말 이런 관련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갈수록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도 떨어뜨리고 장바구니 물가도 올리는 네, 기후 위기인 맞습니다. 거네요. 네네네. 저도 이 항상 기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체감하냐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했는데 뭐 요즘에는 뭐 많은 국민들이 아픔을 겪었던 이제 산불도 있었고 맞아요. 전에 그리고 뭐 여름철이 되면 아마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이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는 것들 중에 요즘에 저도 많이 보이는 게 사과 값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과값도 많이 올랐어요. 하나를 땅 5,000원까지 된다. 맞아요. 네. 걸 막 호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옛날 한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막 나는 아직 체감이 안 되는데 네네. 라든지 기후 변화를 기후 변화가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아예 문제 제기할 수 없는 맞아요. 확실한 이제 모두의 문제가 된 게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일상 내에서 느낄 수 있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좀 숫자로 많이 접한 것 같아요. 네네네. 0.7도, 맞아요. 1.1도, 1.5도 이런 도들은 뭔가요? 사실 그런 이제 기온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우리가 그냥 뭔가 느꼈을 때는 그거 뭐 1도 오르고 2도 오르고 이게 뭐가 중요해? 뭐 우리 요새 일교차도 뭐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도 있고 막 그렇게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단순히 그 평균 온도가 오르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떤 극한의 이상 기온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 이상 기후 상태가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중에 약간 이렇게 넷플릭스 모양처럼 나와 있는 그림 사진이 있는데 1850년부터 네, 바로 찾아주셨네요. 네, 185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지금 지구 평균 온도의 변화를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평년보다 이게 그 기온이 낮아졌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칠하고 좀 더 높아졌다. 그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한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 이게 뭐 갈수록 이게 빨개지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뒤로 갈 때 굉장히 촘촘하고 빠르게 그리고 정말 진한 빨간색이 뒤쪽에 많이 칠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얘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약간 조금만 더 학술적인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빙하기인가요? 간빙기인가요? 간빙기? 간빙기입니다. 정답. 네, 간빙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빙하기였던 약 2만 년 전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간빙기까지 약 1만 년 정도가 걸렸는데 그 1만 년 사이에 약 4도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산업혁명을 겪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 시점까지 약 100년 동안 1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면 1만 년에 4도가 올랐는데 4도, 그쵸. 100년 만에 네. 1도가 올랐다. 1도가 올랐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변화의 속도가 몇 배가 빨라졌죠? 비교도 안 되겠는데요. 25배 정도가 빨라진 거예요. 우리가 100km로 달리다가 지금 2,500km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물종들은 하나둘씩 멸종을 하게 되고 우리 인간도 그 먹이사슬 맨 위에 있지만 정말 생존이 위험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한 슬라이드 앞에 가서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후변화가 무서운 것은 그 속도 그리고 이 강도와 빈도가 이상기후가 나타나는 그런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지금 이 그래프도 보면 폭염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고 이제 그 강도가 얼마나 세지고 있냐 그걸 보여주는 건데 보시면 과거에 이제 불과 20-30년 전보다 지금 2020년에 다와갈수록 그 빈도와 강도가 정말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고요. 한 슬라이드도 앞에 가면 이건 지금 불과 그제 나온 기사인데요. 보면 한국이 1년 새에 이상 폭염이 76일
더운 날이 10일 늘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매년 나오는 기사지만 이제 앞으로 거의 저희가 매년 접하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유독 더 더울 거다. 그리고 올해 겨울은 더 추울 거다. 이런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기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뉴스를 통해서 재난에 준하는 문제들을 겪다 보니까 이 기후위기가 문제다라는 생각은 그래도 모두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다 아는데 이 기후위기가 문제라는 거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의 생각이 됐는데도 변화는 좀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그러는 걸까요? 네. 이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거는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이제 인류의 이제 의존이라고 볼 수 있죠. 화석연료에 대한 인류의 의존. 그렇습니다. 이게 인류가 이제 개발을 하고 역사를 밟아온 과정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가 인류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그 기점을 통해서 인류가 폭발적으로 인구도 성장하고 이제 경제도 성장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자면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인류가 그만큼 변화를 누려왔다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200년 기간에 인류가 그렇게 성장하면서 그 화석연료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의존을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된 거죠, 역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다수의 기업, 국내 기업들은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출한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그런 제조업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다시 화석연료로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더 어려운 구조를 갖춰져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의 시점 앞에서 변화에 앞장서기보다는 이게 눈치를 본다거나 다른 데를 하는 모습들을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제가 사전에 사실 주셨던 질문이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기후변화 문제 왜 해결이 더디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물론 이 AI를 쓰는 것도 요즘 약간 저는 죄책감을 느끼기는 해요. 이제 AI한테 물어보는 것도 데이터를 쓰는 거고 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또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봤는데 보면 전 지구적 공공재 문제인데 과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더 이렇게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그런 어떤 딜레마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 지금 제시된 그림들 중에 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것은 사실 지금 이미 기술은 재생에너지 기술도 그렇고 뭐 탄소 포집이나 뭐 수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는 기술들도 있지만 그런 어쨌든 기술 혁신의 속도는 정말 빠르게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정책과 시장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한 좀 아직까지도 좀 불신하고 기후변화는 사실 뭐 그냥 예전엔 더했어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의 문제로 다가왔고 이게 기후변화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도 심각해지고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좀 늦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 보면은 결국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한 이런 네. 이슈들이 있는 건데 그럼 이걸 바꾸기 위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방법은 화석연료를 적게 쓰든지 네. 뭐 대체의 안을 찾든지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에너지 전환 방향은 좀 어떤 식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되게 단순합니다. 화석연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채굴하고 사용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봤을 때 보통 이제 뭐 석탄 발전소로 생각하시면은 이제 석탄을 태우고 나면은 이제 미세먼지가 나가고 그리고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사이클이 순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에서 자원을 캐내서 그걸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이클이 만들어지지 않고 축적이 된다는 거죠. 온실가스가 축적이 된다는 건데 그게 역설적으로 이제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순환 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원이 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이제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지구의 이런 자연 활동 예를 들어 햇빛도 그중 하나고 바람도 그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을 인류가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해 낸다면은 이 사이클이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온실가스가 배출 안 된다거나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완성이 되니 우리가 이걸 지향해서 변해를 해 나가자라는 건데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전환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산업혁명의 그런 변화보다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도전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전환의 어려움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 그 한다님께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전략하고 효율을 높이는 것에도 이제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살짝 녹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방송을 찍고 있고 조명을 쓰고 뭐 에어컨을 켜고 이런 것들이 사실 바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에너지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에너지 공급보다는 에너지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금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인가, 재생에너지를 쓸 것인가, 원전을 쓸 것인가, 화석연료를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런 에너지 서비스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만 생각하게 되면 에너지를 부족하게 공급하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되지만 에너지 서비스에 관심을 두게 되면 우리가 동일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에너지 투입이 되도록 줄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효율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 또 고려해야 될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에너지가 효율이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요. 에너지가 효율이 높아졌어. 그럼 내가 집에서 매달 내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버리는 거죠. 줄었네? 더 써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반등 효과라고 리바운드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효율이 높아지면 단위 에너지 서비스당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 시간이나 횟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에너지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에서 물론 어떤 에너지원을 쓸 것인가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에너지 효율은 과연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소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래도 남는 우리가 에너지를 써야 되는 것들은 이왕이면 아까 원상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해결을 하자. 이것이 정말 진정한 에너지 전환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네네. 개인이 해야 되는 영역도 굉장히 많은 거고 그렇죠. 네네네. 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은 사실 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산업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니까. 그럼 이런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받는 이유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제도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식과 문화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식의 문제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네. 사실 그냥 저의 일반적인 저는 네. 어쨌든 환경 전공하고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쓰던 석탄이나 네. 뭐 석유를 안 쓰고 한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람, 물, 태양 이런 걸로 한다는 네네. 건데 네. 아니 이걸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을 맞출 수 있나?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네, 네. 이게 진짜 효율이 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 네. 이런 거 깔다 보면 더 비싼 거 아니야? 좀 이런 인식들이 좀 공통적으로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것들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좋은 지적인데 그것들을 분명히 반박할 수 있는 지금 최근의 연구라든지 기술 개발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 가격을 말했을 때 이미 독일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곳은 태양광이나 풍력이 화석연료보다 훨씬 더 저렴해졌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미국도 그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에너지의 효율을 생각했을 때 단위의 면적당 에너지를 생각하면은 재생에너지가 불리하다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게 재생에너지라는 거는 이제 그 단점들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의 단점들을 다른 걸로 이제 상쇄하자는 건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 ESS 같은 이제 발전 원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새로운 기술들이나 이제 기술 개발을 통한 이런 지원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상식들은 사실 20-30년 전, 그러니까 더 오래된 이제 전통적인 발전과 전기에 대한 상식이고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기술들까지 이제 전기 생활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되게 직관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 중에 하나가 인류가 모든 에너지를 풍족하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구로 쏟아지는 태양빛의 0.5%만 써도
다들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되게 그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처럼 사실 저도 들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재생 그 자연의 힘을 생각보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들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는 어떻게 보면 과거 기술이 좀 이제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 그런 오해들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런 오해들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과학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지금도 실시간으로 이 영역에서 이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렸는데요. 네, 맞아요. 에너지 전환을 막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 뭐가 있냐 봤을 때 저는 오늘 해주신 얘기들이 다 가짜 뉴스가 정말 심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가 어디서 정말 가짜 뉴스가 보면 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문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건 좀 공통적인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에너지 문제가 정치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이 에너지 문제가 아직까지 정치적인 좀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수 영역에서는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지를 하는 것 같고 진보 쪽에서는 재생에너지라든지 확대를 더 해야 된다, 원전, 탈원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해주신 말씀들 중에 뭐 지금 재생에너지 하면 더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더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토론회 때도 대선 토론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LCOE 균등화 발전 단가라고 하는데 1kW를 생산할 때 과연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냐, 뭐 균등화 발전 비용이 얼마나 드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적으로 나온 이건 전문가들이 이미 다 합의를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지금 가장 비싸고 이제 앞으로 2030년이 되면 특히 태양광이 정말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육상풍력이 싸다. 해상풍력은 아직까지 조금 높기는 합니다. 네,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나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연구를 한 곳이 있어요. 자원순환 경제 뭐 연구소인가 거기서 이제 했었는데 그 학회에서 나온 발표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이미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이 가장 저렴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육상풍력이다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에 저희가 휘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오죽하면 제가 저희 집에 미니 태양광을 베란다에 달았었거든요. 달았더니 윗집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윗집에서 저한테 와서 이게 빛 쏴가지고 전자파 나한테 몸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도 막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그거 달았더니 또 이제 제가 거기서 막 반박을 했죠. 전 또 에너지 하니까. 본인 지금 휴대폰에 지금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더 전자파가 더 심각하다. 그리고 제일 심각한 건 아침에 드라이기 쓸 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정말 인체에 정말 유해하다. 드라이기 쓰지 마시라 이러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돼서 또 와서 내가 입을 터는데 불편하다고 태양광 좀 떼라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가짜 뉴스들 많이 접하고 있고 제가 지역에 가서 느끼는 것도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서 애가 임신이 안 된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도 막 심지어 하시거든요. 전혀 근거와 상관없는. 그래서 우리가 갈수록 이런 그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려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언급을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제 세 번째 그림을 봤을 때 저희 기후슬로지에서 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재생에너지의 발전을 가로막는 이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규제들은 사람들이 다 널리 알고 있는 규제라기 할 수는 없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 때문에 있는 그런 규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라고 있거든요. 이걸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이제 지자체 단위에서 규제들이 있어요. 태양광을 집이나 도로로부터 한 500m나 800m 정도 떨어뜨려 놔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혹은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된 그런 규제라기보다는 민원이 들어올까봐 방금 말씀하신 내 집 옆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 눈에 거슬린다. 이거 뭐 전자파 있는 거 아니냐? 중금속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을 받기 싫어서 그냥 일괄적으로 이격거리를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면은 62.7% 정도의 국도에 태양광을 아예 설치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제들을 저희는 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라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도 재밌는 규제가 하나 있는데 이건 또 국방이랑 관련이 된 규제예요. 이제 국방부에서 레이더 때문에 이런 고도 제한을 해상에도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뭐 비행기 날아올 때 레이더 쏴서 인식해야 되니까 필요한
그런 고도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상 풍력이 점점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커지고 있어요. 보시면은 날개가 커져요? 날개가 커질수록 발전 효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한 8기가 정도짜리 크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막 더 커져가지고 이제 10메가 넘는 사이즈 용량으로 발전 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고도 제한에 걸려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국내 인허가 과정에서 이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이 이제 가로막힌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제 같은 것들은 사실 정부가 미리 내다보고 좀 이렇게 그 규제들을 없애서 이제 풍력 발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네. 뭔가 유해할 것 같은데 이런 인식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개인의 인식도 그렇지만 한국 전체로 좀 봤을 때 그럼 우리나라의 기후 대기 수준, 기후 위기 대응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화석 연료를 이제 정말 많이 안 쓰고 재생에너지 많이 넘어간 건지 아니면 그런 수준을 잘 준비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들이나 수출에 문제가 지금 없을 정도인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도표 하나를 가져왔는데 보시면 에너지 원별 발전 비중 변화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에 석탄이 약 40% 정도였는데 지금 2024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30% 정도의 우리가 지금 석탄에 좀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작년에 이제 그나마 좀 저희가 희망을 가진 것은 작년에 우리나라의 연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드디어 10%를 넘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 꼴찌 수준이고 지금 거의 전체 통계에서 보면 한국이 거의 마지막에 있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9년에 지금 원자력 발전 비중을 보면 26%였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됐는데 32%죠. 어떻게 됐어요? 늘어났죠. 저는 여기서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극히 많은 보수 언론에서 하는 얘기들이 탈원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있고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실제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보면 오히려 더 증가를 했거든요. 이게 기존에 짓고 있던 것들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원전이 26기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거의 올해가 되면 4기가 더 추가가 돼요. 지금 신한울이랑 세울 3, 4호기가 더 들어오면 추가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짜 뉴스에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일반 대중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85% 이상이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하고 나서 원전이 감소했을 거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한전 적자가 심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를 가져온 게 제가 실제로 재생에너지 현장들을 갔던 그런 사진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새 토론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원전에 가보지 말고 원전 얘기도 하지 말라. 뭐 대선 토론 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실제로 저는 그런 재생에너지 연구를 하면서 육상풍력 현장도 가보고 영농형 태양광 현장도 가보고 해상풍력 현장도 가봤다.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근데 네. 이 에너지랑 같이 찍은 사진들이 네. 너무 뭐랄까? 멋있나요? 멋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저는 되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재생에너지 들어오면 경관 해친다더라. 아 이거 보기 흉물이다. 막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인스타 하시면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풍력 앞에 가가지고 사진 멋있게 찍어서 올리거든요. 맞아요. 과연 이게 미래 세대들이 봤을 때 흉물로 느낄 거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아까 해상풍력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영농형 태양광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요즘 영농형 태양광에 되게 많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영농형 태양광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네. 작물 위쪽에다 설치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식물이나 곡물을 봤을 때 우리가 해가 이렇게 하루 종일 내리쬐잖아요. 근데 우리가 밖에 걸어 나가서 음식점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음식을 다 못 먹듯이 마찬가지로 식물들도 광포화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햇빛을 많이 쐬도 얘네가 먹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광포화점이라고 하는데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햇빛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남는 그런 어떤 태양광들은 우리가 이거를 전력을 생산하는데 오히려 더 쓰자. 이것이 바로 영농형 태양광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농지 면적의
몇 퍼센트에만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해도 34기가와트의 설비 용량의 발전소 건설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4,800만 명, 우리나라의 인구의 거의 한 90% 가까운 인구가 1년 동안 사용 가능한 규모의 전력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창출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일반 이제 농민분들이 요즘 농촌에 가보면 다 연세가 많으세요. 너무 연세가 많아요. 고령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제가 가서 슬 물어봐요. 농사 계속 짓고 싶으세요? 이러면 나한테 좀 다른 수익원만 있으면 농사 힘들고 이제 그만 짓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같이 가는 거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적은 이제 농작물 경작을 해도 되는 거고, 기존에는 수익률이 240만 원 나던 그런 어떤 그 농장에서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했더니 다 했을 때 거의 한 5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창출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지방 소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젊은 청년들이 농사나 농경, 귀농 한다든지 뭐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고 싶은데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내려가서 이렇게 위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그 농민분은 이걸로 인해서 발전 수익을 얻고, 나는 그 밑에서 무상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따로 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전략으로도 우리가 영농형 태양광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개인이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지금 설치가 된 곳은 사실 일반 농민이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영농형 태양광 법이 없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상반기에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 하루빨리 좀 제정이 돼서 그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생기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생겨야지 자기가 이제 영농형 태양광을 농민분들께서 설치를 할 때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제도들도 함께 좀 마련이 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얘기해 본 걸 좀 정리해 보면 네네. 기후 위기가 심각하고 네. 그걸 대부분 다 알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를 바꿔야 맞아요. 되는데 네. 이런 말씀해주신 어떤 제도적 미비라든지 네네네. 또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기후 위기를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이제 문제라면, 실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지만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좀 현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바꾸려고 네.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근데 그런 과정에서 기후 위기가 실제로 이게 발생했을 때 피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참 세상이 참 불공평한 게 기후 위기마저도 가난한 사람에게 더 심하고 어렵게 온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정의의 문제와 항상 엮여 있다는 게 기후 문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철학적인 맞아요. 문제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후 문제가 또 흥미로운 거는 또 과학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그래프가 있는데, 그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이제 기온 상승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하고 기온 상승하는 폭이 똑같다고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얼만큼 배출했냐를 가지고 책임을 정량적으로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몇 %만큼 잘못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럼 한국을 그럼 얼마나 온실가스를 누적해서 배출했는가, 전체 100% 중에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이제 누적으로 배출한 게 1.1%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 기후 변화에 1% 넘는 책임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적은가요, 많은가요? 되게 애매하죠. 네. 적다고 하기에는 100분의 1이면은 뭐 전체 한 200개 나라가 있으니까 적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한국이 막 나서가지고 이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럴 책임도 없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여기 보면은 중국, 미국, 유럽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냥 다른 나라한테 책임을 묻는 역할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다음 그 표를 보시면은 이거는 또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국가들 중에 이제 잘 사는 나라 중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여주는 표거든요. 여기서 보면 또 한국이 하나 둘 셋 넷 5번째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 우리 한 명이 이제 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사람만큼 온실가스 배출한다.
거고 오히려 중국은 더 낫죠. 인도도 저 아래 위치한 건데 이런 문제에서는 그럼 또 한국도 목소리를 내기 약간 그런 거예요.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한 네. 사람 개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이 많다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들 개개인이 네.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 많이 그럼요. 책임져야 책임이 된다. 있다는 거죠. 예, 네네. 그렇게 볼수 그렇게 있겠네요. 주장하면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표를 보시면은 또 누적 탄소 배출량과 이제 국가 간의 이제 기후 위험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이걸 보면은 이제 더 국가 간의 정의의 문제가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배출한 나라들은 위험도가 낮아요. 그리고 배출을 거의 안 하는 나라들, 뭐 글로벌 사우스라고 부르는 이제 개발도상국들인데 이곳들은 더 취약하다는 거죠. 극한 세로축이 위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는 위험하다는 거죠. 예. 근데 가로축은 배출량인데 예. 이걸 기준으로 보면 배출량이 아주 적은데 저 위에 있는 소말리아, 남수단 이런 나라들은 배출량이 전혀 없지만 기후 위기에 따른 가장 위험은 취약하다. 너무나 취약하다는 거군요. 이런 불균형하고 형평적이지 않은 기후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책임을 정말 잘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나눠서 가져가고 그리고 그 책임을 경제적으로 좀 환산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한 나라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같이 결정해야 된다는 문제죠. 나라적인 측면으로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산업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 시설, 그 제조업이 좀 없는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 흔히 말하는 좀 가난한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나라적 불평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개인으로도 그런 게 있을까요? 돈이 없는 개가 돈이 있는 개인이 또 이제 불평등한 그런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 중에 온실가스 총 배출 중에 상위 10%가 전체 50%를 배출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양극화와 비슷한 양식으로도 온실가스 배출이 일어난다는 건데 부자들 그러니까 정말 가진 사람들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과반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개인한테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분명히 좀 잘 사시는 계층이 배출을 더 하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제가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그 코로나 때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코로나도 좀 옛날 일처럼 느껴질 수는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2020년이잖아요. 한 5년 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그때 났던 기사가 있어요. 그 미국 부자들이 코로나 피해서 하루에 4천만 원짜리 리조트를 통전세를 냈다. 이런 것도 있고 하나는 슈퍼 부자들은 코로나에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지하에 벙커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은 거기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요트를 빌려가지고 부자들은 지금 더 나가서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대응하는 그런 역량 차이와 그리고 그런 능력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그 그래프가 아마 원상님 말씀해 주신 자료 같은데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2023년에 나왔던 그 보고서예요. 보면 지금 여기 그 파란 색깔 이 부분이 재정 능력입니다. 얼마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소득 상위 10%가 76%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득 중위 40%가 20%를 가지고 있고 하위 50%가 22%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탄소 배출을 보면 지금 소득 상위 10%가 48%를 배출을 하고 있고 소득 중위 40%가 40%, 소득 하위 50%는 12%밖에 지금 배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 소득 상승률은 지금 보면 소득 하위 50%가 75%를 지금 소득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무 이 빨간 그래프가 네. 너무 높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또 소득 상위 10%의 그 재정 능력을 보세요. 그게 거의 76%. 거의 비슷하거든요. 소득 하위 50%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잃게 될 소득 상승률이 76%고 75%고 그리고 소득 상위 10%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재정 능력이 76%다. 이건 정말 엄청난 불평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네. 좀 개인적으로 그냥 직관적으로 좀 네네네. 느껴지는 건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염이 많이 오면 네. 에어컨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에어컨 딱 키려다가 전기값이 많이 나올까봐 네. 누군가는 주춤하면서 네. 그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다가 또 노인들이나 아이들은 이런 걸 취약하니까 맞아요. 또 이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쪽방촌이나 이런 네. 데도 폭염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근데 솔직히 네. 말하면
부자분들을 뭐라고 한다는 개념보다는 네네네. 상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기후 위기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런 이런 건 불평등이다. 너무나 네. 불평등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가야 이런 불평등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도 전환해야 되고 산업의 모습도 전환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도 전환해야만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기후 전환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회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죠. 이게 큰 객관적으로 문제긴 하죠. 고려할 게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모두를 설득하고 그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지만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다 반영되기에는 우리의 뭐 정치 구조라든지 의사를 말하는 이제 공론장의 역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한계인데요. 그래도 저희는 더 저희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분들도 다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려면 이제 선거 이런 며칠 안 남은 선거라든지 여러 미디어의 활동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주제로 이런 기후 문제를 주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번 아까 토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생각이 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대선 토론에서 기후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패널분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저는 이제 그래도 우리 이번 기후 대선 토론 때 대선 토론 때 기후 주제가 다뤄진 것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고 이제 느끼면서도 이 결국에는 또 거기서도 이런 기후나 에너지 문제를 하나의 어떤 정쟁화시키고 네. 그런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좀 유감이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아쉬웠다. 그리고 뭔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고 하면 친중 프레임을 씌워버리고 뭐 이런 것들은 정말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저도 너무 네. 공감한 앞에 말씀하신 거 전부 다 공감하고 네네.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기후 에너지부를 네, 만들겠다 맞습니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부처를 하나 넣으면 사실 우리가 저희 주변 보면은 정치를 이제 불신하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져서 네. 장관 하나씩 더 만들려고 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행정 차원에서 이걸 관리해야 할 만큼 아까 두 패널 분들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후위기를 대응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에너지도 전환해야 되지, 산업 구조도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지, 개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해야 되니까 이 일이 굉장히 큰데 그런 것들을 행정이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또 부로 이제 따로 내놓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잘 세팅하지 않으면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기후위기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첫 시기가 아닌가? 저는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걸 인식하고 있는 후보가 나와서 부서도 만들고 말씀하신 재생에너지도 좀 확대하고 이런 공약들로 나아가는 걸 보면 물론 정쟁화된 부분은 많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쨌든 준비해 나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해주신 말씀에서 약간만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 아까 저희 불평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네 후보다 조금은 아쉬웠던 것은 우리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에너지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런 기후 정의나 기후 불평등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크게 두 축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이고 하나는 기후변화 적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다뤄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탄소 배출도 이제 아마 기후 솔루션에서 되게 많이 역할을 해주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얘기들을 나눴지만 우리가 탄소 배출 목표를 당장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몇 년 안에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인가 뭐 그런 논의들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부분도 되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봤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꼭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있는데 네. 그 네 번째 제 자료 네 번째 보시면 이제 CCPAI라고 또 한국이 이 외국 사람들의 이 평가에 되게 예민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K 기후 대응을 한번 평가해 보기 위한 좋은 데이터가 있는데 CCPI라고 이제 해외에서 매년 이제 국가별로 이제 기후 대응 정도를 측정을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래서 한국이 몇 위를 했나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63위입니다. 그 아래 있는 나라들 누가 있나 보면은 러시아,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그리고 이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죠 보통. 그러네요.
산유국 산유가가 있는. 네, 산유국을 제외하면 그냥 꼴찌라고 보면 되는데 이 지표 안에는 이제 정책, 기후 정책까지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제 확대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기후 방향성에 대해서 평가한 건데 이게 처참하다 우리나라. 그래서 다음 정권을 잡는 분은 이런 것들을 예민하게 보고 어떻게 이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지.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실 때 아까 말씀하신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소비가 꼴찌입니다. 정말 꼴찌. 이거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맨 아래에 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 규모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게 이상해요. 왜냐면은 평균 정도 해도 그러니 할 텐데 이상하리만큼 재생에너지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인식을 하고 좀 나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물론 이 배후에는 이제 이걸 감시하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 시민들 바로 기후 솔루션. 이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고 있네.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1203님께서 네. 우리 한국 바로 윗순위에 캐나다가 있고 한국도 사실상 석유로 돈을 버는 나라여서 사실 이제 원유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출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완전 맞는 예, 말입니다. 완전 맞는 말씀이서 사실 이런 것들 이제 개선하려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대전환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책도 들어가 있고 에너지원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바꿔야 될 내용도 되게 많다. 저는 좀 하나 랭킹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앞에 보면은 선진 국가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빨리 보고 빨리 배워서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도 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순위가 영원히 머무르는 그런 순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이런 이슈들이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랭킹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뚠뚠님이 트럼프가 기후 위기 가짜라고 했는데 진짜인가요? 라고 하셨어요. 가짜인가요? 이거 지금 기후 위기 뻥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도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그런 책임 있는 지도자가 미국은 그래도 전 세계를 좀 리드하는 그런 국가 중에 세계 하나인데 대통령이 뻥이라는데요. 세계 대통령이 뻥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레타 툰베리한테 그렇게 눈초리 맞고 그렇게 다 그렇게 욕 먹는 겁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늘 나온 얘기처럼 기후 위기에는 사실 에너지고 에너지는 사실 산업이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산업이 많이 쓰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전환이나 이런 바뀜이 사실은 와 반갑다 이렇게 네. 느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 기업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좀 이런 목소리를 좀 더 내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부분이 너무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 좀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이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기업이 요즘 이제 오히려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좀 더 두려워하고 걱정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만나는 오히려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대기업에 계시나 중소기업에 계시나 저한테 막 한탄을 하세요. 왜 국가가 이걸 빨리 안 바꿔주냐. 지난 대선 때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지만 아리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화석연료를 기반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고 그걸로 수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더 많은 부담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가가 좀 전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아쉽고요. 저는 이제 기후위기가 새로운 기회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가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유럽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유럽이 EU가 이제 2021년에 2050년까지 지금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감축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입법안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거를 이제 지금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보면 어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하는 것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마 다들 잘 아실 텐데 결국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총 투자 중에 에너지 안보와 기후 대응에 대한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결국엔 자기들이 이 산업을
놓치지 않고 리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재생에너지로의 어떤 전환, 그리고 이런 산업계의 이런 구조의 전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착해서 아니면 뭔가 뭐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가 아니고, 새로운 거기에 블루오션이 있고 내가 그 산업을 리드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지금 이런 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사실 에너지를 전환하려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기계들이나 맞아요. 모든 네. 방법을 다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닐 네네.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럼 그 말은 뭐냐? 뭔가를 바꾼다면 수요가 창출되는 거고. 맞아요. 네. 수요가 뭡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네. 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네네. 오히려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음. 개발하다 보면 또 한국이 또 잘 만드는 나라잖아요. 또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 제가 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제일 강한 분야가 뭡니까? 제조업 제조업. 분야입니다. 우리가 제조업에 강하기 때문에 풍력 발전기를 세운다. 그럼 그 하부 구조물부터 시작해서 되게 그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많은 그런 어떤 구조물들을 우리가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지금 제가 각 기업들 자료 있는 풍력 그림에 이제 각 기업들 이름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보시면 풍력 터빈 두산 잘 만듭니다. 그리고 발전소 타워 CS 윈드 잘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적 케이블도 보면 LS 전선이나 대한 전선이 정말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재생에너지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지, 재생에너지를 하면 뭐 우리 국가 산업이 죽는다, 전기요금 올라간다, 더 이상의 이런 논쟁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너무나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에 생방으로 이렇게 읽어주셔서 깜짝 놀랐다고 해주셨는데 진짜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네. 올려주시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방송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기후 변화를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되냐, 대응을 얼마나 빠르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전환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만큼 해야 충분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엔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한때 말한 게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대응하지 않아서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IPCC 아까 처음에 봤었던 보고서에서도 나오는 게 선제 감축의 효용성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빨리 변하는 게 나중에 변하는 것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 더 아낀다. 더 아끼고, 그리고 기후 변화 속도를 늦춤으로써 이런 겪을 피해도 현격하게 많이 줄일 수 있다가 과학이 말하는 지금 전환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견은 정말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그리 크지 않은 네. 거의 확실한 논리인데, 네. 이런 걸 정부도 인식을 해서 변화를 이끌어야 돼요. 저희가 기후솔루션 하는 업무 중에 이제 철강 관련된 업무도 있거든요. 이제 철강사 포스코가 우리나라에서 다배출하는 걸로는 1위예요. 가장 많은 탄소를 온실가스. 배출하는데, 네. 거기에 철강을 제조할 때 석탄이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고로라는 계속 떼어야 되니까. 예, 거기에다가 네. 석탄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 고로를 이제 석탄이 들어가지 않는 다음 생산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소 환원 처리라는 그런 새로운 제철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기술은 아직 100% 완성된 기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라는 거대한 이제 철강 회사, 역사 있는 회사가 이렇게 전환을 하려면은 막대한 돈과 지원이 필요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업 혼자만으로도 버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럼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가 필요한데, 아직 이런 논의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진지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하면 모든 국민이 아는 기업인데도 이 그 큰 전환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걸 봤을 때는 매우 아쉬운 측면이죠. 사실 이런 부분들이 흔히 말하는 창조적 파괴랑 좀 맞아요. 연결돼 그렇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더 큰 전환을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발생하는 비용이라든지 어떤 희생적 영역이 있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환경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한 개인이나 한 기업이 책임지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사실 정말로 우리 모두가 정말 전체적인 힘을 합쳐서 좀 해결하고 투자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합의가 모여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시간이 참 짧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벌써 저희가 네. 이 방송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것은,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정부와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와 플러스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마무리 얘기까지 같이 넣어서 두 분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후 변화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이제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거대한 영역도 있는데 온실가스라는 게 통계를 보면 사실 개인의 역할은 되게 축소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뭘 한다고 해서 크게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서 무기력한 사람, 무기력증에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나 저는 그 무기력증에 빠질 필요는 없고 개인도 나름의 실천과 노력을 하면은 그게 곧 정책과 그리고 어떤 이런 내일 모레로 다가온 이제 선거에서 그런 현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텀블러 많이 들고 다니시고 이제 그리고 비건을 지향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제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이제 패션을 생각했을 때 옷을 자주 사기보다 그냥 오래 입는 거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하는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차를 살 때 이제 전기차를 한번 고민해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이런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이런 변화들이 일종의 기후 대응의 증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과연 기후 공약을 내오는 후보를 선택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완전 얼굴 싹 바꾸고 다른 후보를 뽑을지 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다. 기후 변화 대응도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도 변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고 더 미디어라든지 정치권에서 이렇게 추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우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그 태세 전환을 기후 쪽으로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네. 하나 질문 와서 그것까지 네.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신 영역이에요. 진짜 궁금한데 원자력은 대체 친환경인가요? 친환경 에너지가 맞나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같이. 네. 원전 얘기 나오면 또 밤새야 되는데. 사실 원전 얘기가 네. 진짜 길게 하면 또 길게 할 수 엄청 있는데 깁니다. 타이트하게 네. 해주셔야 돼요. 네, 원전이 친환경이냐? 탄소 배출 차원에서는 분명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만 본다면. 근데 우리가 원전을 그냥 우리가 탄소 배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게 아니잖아요. 원전을 가동하면서 필요한 경우에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수입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그런 그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거 어디다가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어떻게 지을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폐기물 문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정말 우리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는 네, 꼭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아까 말씀 주셨던 게 결국에 개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저는 결국 제가 강의를 가거나 어디 가서 발표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제가 그래서 결국엔 뭐 해야 되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는 크게 5가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정치 투표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의지가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잘 할 만한 후보에게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잘 투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당선이 된 정치인이 있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정치인들을 해야 된다. 그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투표하고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전화하고 찾아가고 메일 보내고 해서 정치인들을 압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화폐 투표를 해야 된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를 산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이게 과연 탄소 배출을 고려한 제품인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살 때도 과연 이 기업이 친환경적인 기업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산다든지 물건을 사야 된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기후솔루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시민단체에도 정말 내가 직접 그런 뭔가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나가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가 어렵다면 잘하고 있는 우리 기후솔루션 같은데 좀 더 후원도 해주고 우리가 기부금도 내고 이런 것들을 정말 해야 된다. 어떤 시민단체든 좀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후원을 해야 되고 근데 나와 있는데 나 마음에 드는 데가 없어. 그러면 직접 차리세요. 그냥 시민단체 하나 만들어서 내가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즘 대학생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후변화 강의라든지 기후변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내가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요즘은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직접 생산하는 그런 프로슈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아파트의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듯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곳에 내가 직접 지분을 투자한다든지 참여해서 수익을 이렇게 얻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사람으로만 남을 것이 아니고 에너지를 같이 생산하고 우리가 그런 것에 또 투자하는 프로슈머가 되어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희 네. 들꽃님께서 들어보니 원자력은 친환경이 아닙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요. 네. 뚠뚠님이
아까 그런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기업들에 뭐 네. 투자도 하고 해야 된다. 네네. 테슬라 몰빵하셨다고. 아. 머스크야 지구 온난화를 네. 처리해줘. 한국 2차 전지도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맞습니다. 오늘 네. 들으면서 느낀 게 개인이 해야 되는 역할이 명확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 주권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힘이 모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문제의 의식을 갖고 같이 나라 걱정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두 패널분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야 우리가 이런 전환에 대해서 더 힘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기후 위기 얘기 나눠봤는데요.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겠지만 이런 아쉬움 또 남기고 마무리 지어야지 또 다음 방송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기후 위기 문제는 여기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